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죠? 아직은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도 잘 씻어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교육 시간 동안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저는 강의를 위해서 잠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먼저 각 현장은 교육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도록 볼륨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난 2월 달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안전보건교육을 각 사업장 총괄장님들한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4월 교육부터는 오늘처럼 방송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처음 하는 방송교육이라 조금은 생소하고 이상할 것입니다만은 전문 강사에 의한 방송교육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법의 교육은 앞으로도 매월 계속될 것이며 이 교육은 강사가 사업장에 출강할 때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사원들과 그리고 강사가 출강하지 않는 사업장 사원들은 이 방송교육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이미 교육 자료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한 사업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다시 한번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이 교육을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28일 화요일에 한 번 더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교육이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 더 부족하고 혹시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쌍방향 교육입니다.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실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육 후기도 남겨주시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방송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이미 보내드린 바와 같이 전염병과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에서 보듯이 조금은 상황이 좋아진 듯해서 마음이 좀 놓입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지역에서 일부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교포나 유학생들이 또 일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때라는 거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정부에서도 엊그저께 뉴스에 보셨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5월 5일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들도 학교를 못 가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조심해야 될 겁니다. 지금 조금은 답답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잘 견뎌온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또 거리두기도 잘해서 이 코로나의 사태를 잘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전염병과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도 상식으로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은 이번뿐만 아니라 또 겨울철이 되면 뭐 독감이요 뭐 여러 가지 이 질병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염병과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미 물론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식을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뭐냐?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간이나 동물에 침입해서 증식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감염병, 그 중에서도 전파력이 높은 이런 걸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염병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병원체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은 바이러스의 병원체부터 시작해서 쭉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감수성 숙주에 감염이 된다고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숙주라는 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 중간 과정의 매개체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숙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전염병을 좀 더 분류를 해보면 전염병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전염병이 4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군, 2군, 3군, 4군 이래서 4개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1군 전염병은 총 17개 종이 있습니다. 17개 종. 근데 이 1군 전염병은 어떤 거냐? 발생이나 또는 유행이 되면 즉시 신고하고 음압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1군입니다. 음압 격리라는 말 요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음압 격리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전염병이 어떤 게 있느냐? 에볼라 바이러스병. 몇 년 전에 우리 귀 따갑게 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참 말이 길은데 간단히 말하면 뭐냐? 사스라는 겁니다. 사스. 또 한 가지 있죠.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라는 거. 지난 10여 년 동안에 사스, 메르스 뭐 여러 가지 우리 겪어봤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1군 전염병에 속합니다. 그 다음 제2군 전염병이 있는데 2군 전염병은 총 20개 종입니다. 이거는 발생 또는 유행할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그리고 격리가 필요한 1군과 2군의 차이점은 뭐냐? 1군은 음압 격리가 필요하고 2군은 그냥 격리가 필요한 것을 2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혈액,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오던 여러 가지 질병이 대부분 이 2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군 전염병이고요. 그 다음에 3군 전염병은 26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군 전염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생 또는 유행 시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해야 되는 전염병이 3군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종류를 살펴보면 B형, C형 간염, 일본 뇌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폐혈증 많이 들어보셨죠? 여름에 어패류 잘못 먹으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비브리오 폐혈증이죠.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증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을철에 산이나 풀밭에서 진드기한테 물려서 발생할 수 있는 병이 쯔쯔가무시병이죠. 그거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교육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거예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제가 하반기 교육 때는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SFTS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에이즈입니다. 이것은 3군 전염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4군 전염병이 있는데 이것은 2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1군, 2군, 3군 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4군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대표적인 게 뭐냐? 인플루엔자, 감기를, 독감을 유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독 임질과 같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성병 이런 것들이 4군 전염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을 이렇게 4개의 군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게 뭐냐?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면서 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는 감염성 입자를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바이러스는 간단히 정의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바이러스를 분류하면 첫 번째는 핵산의 종류, 그 다음에 숙주, 아까도 말씀드렸죠, 숙주.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모양은
막대기 모양이 있고 구형 모양, 구형 아시죠? 동그란 원, 공 같은 걸 구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총알 모양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분류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생명체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증식한다는 거예요.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유전적 돌연 변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중에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돌연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로서는 이렇게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생물체로서의 특징, 이거는 뭐냐? 단독으로는 증식할 수 없다 이거죠. 바이러스 자체는 혼자서는 번식이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숙주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숙주가 있어야만이 증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HIV 대표적인 게 뭐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바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입니다. 두 번째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참 우리 매년 가을만 되면 겨울만 되면 듣는 단어입니다. 인플루엔자, 바로 독감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바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세 번째는 간염 바이러스. 간염, 간암 이런 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가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보실 겁니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는 뭐를 유발하느냐? 자궁경부암 및 각종 종양을 유발하는 게 바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헤르페스 바이러스, 이것도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이건 뭐냐? 피부질환부터 종양까지 발생하는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가끔 피곤하면 입술이 부르트죠? 물집이 생기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할 때 피곤해서 이거 생겼어, 이게 아니고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것이 감염돼서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우리 몇 년 전에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유행성 출혈열, 아까 말씀드린 SFTS도 유사한 겁니다. 이것을 유발하는 게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메르스 바이러스, 몇 년 전에 유행했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게 메르스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메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이거 모두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이건 많이 들어본 단어시죠? 언제 많이 들어봤습니까? 식중독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이런 거는 겨울철에도 우리가 식중독 발생한다고 했죠? 그때 식중독을 유발하는 게 바로 이 노로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이런 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점은 뭐냐? 먼저 세균은 숙주 없이도 증식이 가능하다. 자기 혼자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이러스는 숙주 없이는 증식이 불가능하다.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기사를 많이 보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중국에서 발생할 때 숙주로 뭐가 지칭이 됐었죠? 박쥐와 천상갑이라는 거 들으셨죠?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뉴스에서 그런 게 많이 났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숙주라는 거다. 하지만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치료가 어렵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그동안 우리한테 유행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를 많이 끌었던 바이러스 종류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중증 급성호흡 증후군 사스를 말합니다. 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호흡기를 침범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 이거는
최초 발생은 언제냐? 2002년 11월에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 7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유행을 했는데 이때 이 바이러스로 약 8천여 명이 감염이 됐고 그 다음에 770여 명이 사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어제 뉴스에서 아마 보셨겠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4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오히려 사스보다 훨씬 독한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사스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대기 중에 떠다니는 국체나 액체의 미세한 입자에 의해서 전파된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정확히 규명된 건 아닙니다. 사스의 증상은 어떠냐? 잠복기는 2일 내지 7일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 발열, 두통, 근육통, 호흡곤란 뭐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또 25%에 이르는 환자한테는 설사 증세도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 심한 경우에는 호흡 기능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다기능 부전증으로 이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의심되는 게 뭐냐? 38도 이상의 고열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10일 이내에 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이 있었을 경우에 의심합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사스 발생 국가를 여행 갔다 왔다 하는 사람 일단 사스로 의심하고 관련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스가 두 번째는 신종 인플루엔자입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신종 인플루엔자는 2009년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는 10살 된 소아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발열, 기침, 구토 이런 걸로 해서 시작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어떠냐? 금방 말씀드렸죠? 고열. 이것도 마찬가지로 38도 이상의 고열이 납니다. 그리고 근육통, 두통, 오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스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구토나 설사도 흔한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폐렴을 일으키면 발열이나 호흡곤란이 빠르게 진행돼서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 증세입니다. 치료는 뭘로 하느냐? 다행스러운 거는 신종 인플루엔자는 타미플루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미플루라는 약품으로 투여를 하면 조금씩 호전되는 그런 증세가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다른 질병에 비해서는 신종 인플루엔자는 조금 치료가 나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방은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 매년 10월달, 11월달 되면 뭐 합니까? 독감 예방접종 받으시죠? 바로 그 예방접종을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에 유행이 예상되는 바이러스에 맞는 접종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중동호흡기 증후군. 우리가 알고 얘기하는 메르스라는 겁니다. 메르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의 병원체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유행하고는 19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감염 경로는 자연계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감염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이게 얘기가 나오느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단복 낙타와 접촉한 사람이 감염이 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단복 낙타 아시죠? 보통은 낙타가 쌍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봉이 하나 있는 것을 단복 낙타라고 하죠. 근데 사람과 사람 간에도 밀접 접촉을 하면 감염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환자와 환자, 환자와 의료진 또는 환자와 가족 이렇게 밀접 접촉을 하면
감염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증상은 어떠냐? 어느 것이나 호흡기 증상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폐렴이 온다는 거예요. 메르스는 폐렴. 물론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폐렴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만성 폐질환 이런 사람들이 감염률이 높고 그 다음에 예후도 불량하다. 요번에도 코로나19 뉴스를 보시면서 사망자가 우리나라도 지금 사망자가 200명이 넘었는데 그 200명 넘는 사람들 뉴스 나올 때마다 기저질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당뇨, 고혈압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기저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외에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두통 이런 것들은 다른 호흡기 질환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합병증도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호흡부전입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 메르스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얼마냐? 20%에서 46%까지 이른다 이거죠.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치명률이 얼마입니까? 많은 나라가 뭐 9% 정도 됐죠. 우리나라는 뭐 몇 퍼센트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나온 나라가 9% 정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태리가 아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20%부터 46%라면 상당히 많은 치명률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증상은 호흡부전 다른 거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백혈구 감소증이나 림프구 감소증 이것도 비슷하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중동지역 여행할 때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은 거의 비슷합니다. 손 씻기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지지 말기 이런 건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손 씻기는 비눗물로,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충분히 씻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침, 재채기 할 때는 그냥 공기 중에 하는 게 아니라 휴지나 뭐 손수건 같은 걸로 입과 코를 막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요새 나오죠. 이렇게 팔소매를 입에 막고 해야 된다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동을 여행할 때는 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농장 방문을 좀 삼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나 낙타유, 낙타의 그 젖이죠. 이런 것들은 섭취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람이 붐비는 장소는 가급적 자제하라. 그래서 메르스가 유행할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가 유행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이슬람교의 성지가 있어서 순례자들이 많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순례자들 사이에서 감염 사례가 많이 나왔던 걸 뉴스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돌아와서 14일 이내에 발열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1339나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라는 거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바이러스 소개할 게 뭐냐?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증입니다. AI라고 그러죠, 우리가. 조류 인플루엔자. 이거는 닭이나 오리, 야생 조류 이런 거에서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생기는 전염병이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전파 경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염된 조류로부터 생깁니다. 여기서 그 조류가 쏟아내는 분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눈이나 코나 입,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사람 간의 접촉으로 전파되는 의심 사례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복기는 보통 1일에서 10일 정도 됩니다. 증상은 호흡기 증상은 비슷합니다. 두통, 인후통, 호흡장애, 근육통, 설사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장 특징인 게 뭐냐? 치사율이 높다는 겁니다. 치사율이 얼마냐? 39%에서 46%. 아까 메르스 바이러스 설명할 때 치사율이 얼마였었습니까? 20%에서부터 46%였습니다. 근데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메르스보다 훨씬 높은 39에서 66%까지 상당히 높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치료는 뭘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타미프루나 또는 리렌자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서 예방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방 수칙은 간단합니다. 축산농가나 또는 철새 도래지 이런 데 방문을 자제하고 그 다음에 방문 시에는 소독을 꼭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년 겨울마다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특히 시골에는 가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하는 곳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류나 가금류 이런 것들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리나 닭과 같은 조류를 먹을 때는 반드시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5분 이상 조리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끓여 먹으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감염되는 예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만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하라. 그리고 오염된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말아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호흡기 증상은 어느 바이러스나 마찬가지인데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 할 때는 공중에다 하지 말고 휴지나 손수건 또는 소매에다 하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코로나19 영어로는 코비드19라고 했는데 이거는 2019년 작년 12월 중국 후베이 성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각국의 과학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썰을 만들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규명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우한에서 처음 발견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금년 2월 달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코비드19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비드19,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고 명명했죠. 그렇게 처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스는 2월 13일, 코로나는 2월 13일 날 처음으로 국제바이러스 분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던 바이러스가 바로 코비드19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인데 이것은 코로나라는 뜻은 뭐냐? 그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외피나 돌기로 둘러싸인 것이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불러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에게도 감염을 일으킨다. 여러분들 그동안 뉴스에서 보셨죠? 어느 나라에서 고양이에도 감염됐다, 개에도 감염됐다, 무슨 동물에도 감염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동물에도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상은 어떠냐? 모든 호흡기 증상, 바이러스는 똑같습니다. 발열, 기침, 호흡곤란, 그 다음에 폐렴으로 이어지고 급성호흡곤란증으로 이어진다. 경증에서 중증까지 감염증이 나타나는데 드물게는 객담, 인후통, 두통 이런 데도 설사 이런 것들은 나타난다. 객담 아시죠? 가래가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통, 객혈, 그 입으로 피를 토하는 걸 객혈이라고 그러죠. 설사까지도 나타난다. 전파 경로는 현재까지는 비말, 우리가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입에서 나오는 그 침방울, 이걸 비말이라고 얘기하는데 비말 또는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스크 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석 달 동안 수많은 뉴스를 겪어봤습니다만은 비말에 접촉됐다는 사람 또는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서 또다시 감염된 사례가 제일 많았는데
꼭 마스크 쓰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었죠. 뉴스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둘이 다 확진자와 그 다음에 감염이 안 된 사람이 둘이 다 마스크를 쓰고 길에 서서 약 15분간 대화를 나누고 돌아섰는데 그 사람도 감염됐다는 뉴스 나온 거 보시죠. 물론 뭐 의사들이 정확하게 뭐 조사를 해보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뉴스는 그런 것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비말이다 아니다 이것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데 확률은 높은 거죠, 비말이.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나오는 그 비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쓰자는 거예요. 마스크는 내가 뱉어내는 비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상대방이 뱉어내는 비말이 나한테 전염되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과 코, 입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중국에서 처음 2월 달에 뉴스 나올 때 눈을 통해서 감염됐다는 뉴스도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눈과 코, 입을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잠복기는 보통 1일에서 14일입니다. 평균 뭐 4일에서 7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격리 조치를 할 때 하는 방법이 14일을 격리를 하는 겁니다. 14일 동안 자가 격리, 뭐 이거 시설 격리 이런 걸 해서 격리를 시켜서 그 다음에 사후에 조사를 해봤을 때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격리는 보통 1일에서 14일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치료는 뭘로 하느냐? 대중치료는 수액요법, 수액 아시죠? 주사제 얘기하는 거죠.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백신이나 또는 항바이러스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치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치료받은 방법이 뭐냐? 해열제. 열을 내려서 자가 면역을 만들어서 치료됐다는 게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뉴스인가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린이가 발생한 사례가 생후 27개월 된 어린이였어요. 영아. 생후 27일 된 아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물론 아기 엄마도 감염이 됐죠. 그런데 그 27일 된 아기가 어떤 치료도 안 하고 오로지 모유 수유만 먹고 완치됐다는 뉴스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는 아직 정확치 않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예방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포스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행동 수칙입니다. 자, 보시세요.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씻깁니다. 아시죠?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라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두 번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와 입을 만지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자. 물론 손수건이나 휴지 이런 게 있으면 뭐 됩니다만은 그것도 없을 때는 옷소매로 가리고 하자. 그 다음에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라.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지만 자가용 격리를 정말 모범적으로 한 사람은요, 집 안에서 가족하고도 완전히 격리하면서 정말 14일 동안 살아가지고 괜찮게 또 음성 판정이 받아서 완치된 사람의 경우도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자가격리, 접촉을 피하는 격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겠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탓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2달 정도 집에서 잡혀 있다 보니까,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여러분 이달 말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약 6일간 연휴다 하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그 6일 동안에 제주도 가는 항공편이
이미 예약이 끝났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도 예약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호텔은 현재 예약률이 한 70%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풀려서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5월 5일까지는 여행 금지하고 회식 금지하고 이런 걸 해달라고 권장하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번 연휴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 많은데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노인이나 임산부, 노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기저질환, 당뇨나 혈압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특히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다니는 것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손 씻는 요령을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자 하는 거죠. 어떻게 씻느냐 보세요. 첫 번째 손바닥을 비벼. 두 번째는 어디? 손등. 그 다음 세 번째는 손가락 사이까지. 네 번째는 두 손을 모아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엄지손가락. 여섯 번째 손톱 밑에까지 이렇게 골고루 다 씻는 것을 30초 이상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뉴스를 통하고 많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손 씻기다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손 씻기다. 그래서 손 씻기는 언제 하느냐? 외출했다 집에 들어가면 옷을 벗기 전에 손부터 먼저 씻자 그러잖아요. 손을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자. 그만큼 손 씻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유증상자, 즉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도 따로 행동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등교나 출근하지 말고 외출하지 말자. 회사원은 회사를 잠시 쉬고 학생은 학교를 잠시 쉬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출을 자제하고. 이거 안 지켜서 신문에 좀 많이 나왔던 사례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어디 뭐 회식을 갔다, 강원도로 어디 갔다,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만 참자, 그런 얘기예요. 조금만 참으면 그런 일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3, 4일 동안 경과를 관찰해 본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그때 나가셔도 됩니다. 요즘 많은 직장 학교에서도 이 증세 있으면 3, 4일 동안 격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용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병원 가지 말고 어디로 간다? 1339나 보건소로 가서 연락을 하고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병원으로 바로 가면 그 병원 응급실부터 뭐 어디 폐쇄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고열 증세, 또 코로나 증세 여러 가지 있었죠. 기침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증세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콜센터나 또는 보건소로 연락을 해라. 그 다음에 검사를 받으러 갈 때도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타지 말고 자기 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었죠. 그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와 만났을 때는 내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 또는 확진자와 언제 어디서 식사를 했다 이런 내용을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걸 숨기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숨기면 계속 번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꼭 의사한테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럼 마스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 마스크 얘기를 참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WHO 세계보건기구가 알려주는 마스크 사용법 언제 쓰느냐? 건강한 사람이라면 의심자와 접촉할 때 써야 된다.
또는 기침이나 재채기 증세가 있을 때 착용해야 된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왜 서구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너 환자 아니야? 이렇게 의심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사람들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스크는 꼭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느냐? 손을 씻고 써야겠죠. 손이 오염된 손을 그대로 마스크를 잡고 하면 결국은 그 마스크 때문에 내가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 마스크 썼을 때 입과 코, 입 주위에 혹시 이렇게 간격이 생긴 곳이 없는지, 틈이 없는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얼굴 전체에 밀착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중에는요, 가급적 마스크 겉면, 표면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왜? 혹시라도 밖에서 이 표면에 바이러스가 붙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면은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뭐 습기가 차면 새 것으로 즉시 교체하라,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제가 면역력이라는 게 되는데 요즘 면역력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그런 것을 예방하고 나도 거기에 안 걸리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면역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면역이라는 게 뭐냐?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인자에 대해서 방어하는 현상을 우리가 면역력이라 해요. 이 면역력이 약하면 비단 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도 걸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질병이 걸릴 수 있는 게 바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면 내 몸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이 아프다 또는 병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떨어지느냐? 첫 번째, 수면 부족. 우리 성인이 하루에 정상적으로 꼭 필요한 수면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7 내지 8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7 내지 8시간 동안 수면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현장 다니면서 수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렸었는데 꼭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관리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아주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 우리 다 들어서 압니다. 근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는 안 받고는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스트레스는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그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각자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걸 꼭 가지고 있어서 스트레스는 빨리빨리 해소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과식, 폭식,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체온이나 체력이 저하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꾸준하게 운동이 필요하다고 다른 과목과 할 때도 있죠. 근골격계 얘기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체력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체내 수분이 부족해도 면역력이 떨어진다 합니다. 우리가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이 얼마냐? 여러분 아시죠?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한 2리터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2리터 물 마시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수분이 부족해도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불청결한 위생. 얘기 하나만 하죠. 내 주변이 깨끗하지 못하면 병균이 거기에서 자생하고 침투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죠.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얘기했으면 높이는 방법을 얘기를 해야죠. 첫 번째 뭐예요? 손 씻기 잘해야 됩니다. 왜? 우리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가 할 때 가장 많이 오는 게 어디냐면 손이에요. 손으로부터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꼭 필요합니다. 제가 교육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매일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꼭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채식 하라고. 그래서 모두 채식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물론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도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근육을 잡기 위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율적으로 따져서 채식, 육류보다는 채식을 많이 먹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금연절주, 이건 얘기 하나만 하죠. 금연절주, 담배 피우거나 술을 많이 마시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연이나 절주는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와 연관된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그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살아야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얘기.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휴식, 적당한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또는 하더라도 휴식 없이 계속 일하거나 계속 운동하거나 이러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적당한 휴식과 적당한 수면, 아까 잠자는 거에 대해서 했죠. 적당한 휴식과 적당한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것은 꼭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10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몸을 혹사하며 과로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과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하루쯤 과로가 있었다면 바로 휴식을 취해서 안정화를 취하는 게 좋다. 두 번째, 너무 오래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와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한 가지 걱정에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화를 내지 않는다. 참 쉬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지 않는 건 힘듭니다. 그 다음에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식사를 한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적정 수면을 지킨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낸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즐긴다. 소리내어 크게 자주 웃는다. 우리 모두 다 이미 듣고 있는 내용인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실천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천하기 어렵다. 그래도 내 건강을 위해서 가능하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두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서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을 예방해서 건강한 삶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열흘 사이에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가는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방 수칙 잘 지켜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우리 모두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달 교육은 전염병과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교육을 받은 거에 대한 혹시 소감이나 후기도 올려주시면 저희들 방송교육 보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받으시냐고 수고하셨고요. 이번 달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